오늘 바른정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시간 현재 전당대회 격인 당원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원 대표자 회의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1시 반부터 시작된 대표자 회의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개막 행사와 경과 보고에 이어서 곧 있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황진아 당 선관위원장에게 전달됩니다. 역시 이 행사의 절정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 발표하는 순간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이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최고위원을 맡게 됩니다. 바른정당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를 반영한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권역별 토론회와 투표에서는 이해운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황이 바뀔 가능성 있습니까? 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하니까 대역전극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1위로 앞서가고 있는 이해운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 영남권을 거쳐서 수도권 토론회를 열고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정운천 후보가 1위를 차지한 호남을 빼고 모두 이해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상황 실장을 맡으면서 유승민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부분과 평소 친유승민계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이해운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까지 2위인 하태경 후보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 위원 활동 등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지만 여론조사로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네, 한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바른정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그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3분 나와 계십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SBS의 원일이 선임기자 이렇게 3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 상태로 최종 결과도 그대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운 후보가 안 되면은 그게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유승민 후보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알려졌던 이해운 후보가 경선 과정, TV 토론 과정에서부터 계속 1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다 지역별 그 점수를 다 합산을 했을 때 이해운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상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제일 관심을 있었던 것은 2, 3, 4등이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경선에 나왔던 5등, 꼴등을 누가 하느냐가 사실은 관심사였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망신스럽기도 하고 본인으로서는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지상욱 의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탈락자는 좀 없는 거예요. 1등이 당대표 되고 나머지 2, 3, 4등이 최고위원 되는 거니까 서로 손해나는 건 아니죠. 다만 누가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유승민 후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해운 후보가 당대표 될 것이다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당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당과 함께 야당에서도 여성 대표가 이제 당대표를 맡는다. 이런 여성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게 두 가지 정치적 의미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표 선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해운 의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새로운 야당에서도 여성 당대표가 나온다. 그런데 이해운 의원에 대한 바른정당 내부의 평가, 같은 보수정인 자유한국당 내부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과는 친분 관계가 아주 두텁기로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해운 의원이 당선된다 그러면 유승민 당이 되는 것이죠.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통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해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런 경쟁에서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고 그 선명성을 무기로 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점들은 사실상 이제
이혜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설적인 화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선명성이 부각이 되면은 여기서 예상될 수 있는 보수 진영과의 통합 여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통합이 물 건너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만약에 이혜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바른정당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물 건너가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혜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 가능성이 또 커지는 것 아닌지? 가능성이 커지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리어 보수 내에 정말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혜훈 의원도 UCLA 경제학 박사의 KDI 연구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 민주화라든가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문 식견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뭐 정책으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보수 내에서의 그 수적 우위와 또 여러 가지 과거에 펼쳤던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바른정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보수의 새로운 그런 경향과 같이 맞물려서 저는 정책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여당과도 이런 경쟁이 펼쳐지면 바른정당이 일견 활기를 띨 수 있는 지금은 상당히 수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이 존재감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의원이 20명에 자유한국당은 107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활동이 취약했었는데요. 그런 정책 경쟁 그리고 성찰하고 열려있는 보수의 가치를 만일에 만들어간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보수의 위기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어떤 합일점이라든가 접합점을 찾는다면 전면적으로 뭐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이 이혜훈 대표 체제가 된다면 또 새롭게 주목할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제 한 10분 정도 더 지나면은 바른정당의 대표 선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기로 하고요.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국회 상황에 정치권 소식이 집중되어 있는데 바른정당이 오늘 새로운 대표 선출하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 엽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출마했고요.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나왔는데 그동안 토론회 안 하겠다. 네. 홍준표 후보가 큰 소리 쳐왔는데 갑자기 토론회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후보, 원유철, 신상진 두 후보가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TV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보 사퇴하겠다.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했잖아요.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뭐 명확했었어요. 아니, 추대해달라 그랬더니 추대가 아니고 내가 경선에 나왔으면 되는 거지. 뭘 지금 TV 토론까지 해가면서 내가 당대표에 지금 나가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만하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자는 거냐. 아무리 대선 후보라도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토론회 한 번 없이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아무리 1위를 달리고 우세하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의 막말에 이은 이거는 해당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결국은 이제 내일이죠. MBC 100분 토론에 지금 나가겠다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마지 못해 지금 이제 응락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20일 날 계획됐던 광주 방송에서 했던 TV 토론은 사실상 이제 무산됐던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 그 TV 토론회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게 뭐 대선 끝나고 대선 졌고 이런 상황에서 뭐 토론까지 하면서 무슨 잔치 분위기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연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용히 치르자. 말은 그랬는데 사실 원유철 후보와 신상진 후보와 말 섞기 싫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지적하셨다시피 좀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라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대선도 졌는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떠들게 시끄럽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1등 몸조심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선이라든가 여선거의 토론을 많이 지켜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확고한 1위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은 TV 토론에 나가서 여러 가지 후보들하고 경쟁하는 부분들을 꺼려한 게 사실입니다. 뭐 지난 대선에도 그랬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이 사실상 큰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 1위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굳이 나가서 2, 3위 후보들하고 신상진 후보나 원유철 후보하고 해서 여기서 끌어서 부스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어떻게 추월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선출 과정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판으로 다른 후보들을 제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런 정치인들에 비하면 지금 또 원유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그렇게 강한 후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주류로 평가된다거나 또는 친박 진영이 뭐 압도적인 다수 세력인 친박 진영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기세를 좀 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대선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토론회라든가 또는 연설회에서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를 흠집내는 그런 모습들,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선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상처를 키우면서 토론회가 도리어 사퇴 경쟁으로 누구는 뭐 경기지사를 나가라, 무슨 당대표냐 하면서 서로 간에 생채기를 내는 과정들이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이제 홍준표 후보는 대세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미 출마를 해서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전체에 판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에 최소한도 존재감들을 확인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판들을 아무래도 추대론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홍준표 후보가 좀 이를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최소한도 토론회와 전체 합동 경선을 치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어떤 봉합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초선을 위시해서 초재선 그룹들은 어느 정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중진들 의원들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들 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난 2011년도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했을 때 그때 시절, 이때 시절을 좀 반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당 쇄신파로부터 상당히 강한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디도스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쇄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홍준표 지사가 사실 그 쇄신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당권으로 이끈 사람들과 손잡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뭐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홍준표식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희망이 많이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홍준표식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전처럼 2011년도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중진들 속에서는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세 사람의 토론회 내일 MBC 백분 토론에서 첫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요. 백분 토론 결과 한번 지켜보고 나서 저희는 한 수요일쯤 한번 다시 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상당히 많이 열린다. 6명의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 기다리고 있죠? 슈퍼위크죠. 슈퍼위크. 이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오늘 시작됐고요. 큰 뭐 쟁점 없이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고 내일 하루 쉬고요. 28일 수요일 날 송영무, 김용록. 이 중에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금 야당이 좀 벼르고 있습니다. 29일도 또 다른 빅매치가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 돼 있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 있습니다. 30일 날 마지막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줄줄이 잡혀 있는데 28일 수요일 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이제 출국을 하시죠. 출국하고 나면 국회에서는 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들의 지금 그 3명의 지금 이 후보자가 얼마나 이걸 돌파해낼 거 있을 것인지 잠옷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의 후보자를 야 3당은 신종 부적격 3세트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야 3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 분의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 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이들 세 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리 투성인 적폐 후보를 내세워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눈과 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 임명제청 철회하고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조각을 완성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놓고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야3당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후보자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SBS 8시 뉴스에서도 검증의 일환으로 관련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해군 참모총장 전역한 이후에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 받았다는 이 내용, 이게 아마 가장 크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미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려서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법무법인에서만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을 자문료로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 법무법인에 이어서 방산업체 또 자문해서 한 2억 원 정도 더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 이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나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 세계에선 제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굳이 얘기를 할 필요 없어서 변명같이 들릴까봐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 무슨 얘기인지 이 교수님 좀 이해하셨습니까? 글쎄요, 제 부분은 일반인이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제 부분은 정말 기름에 불을 붙이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 나온 그대로 하다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럼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 같으면은 역설적으로 특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까지 가지도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아주 악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여기서 정부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후보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나오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의혹 중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 그리고 총체적인 인사 혼란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적 부담으로 크게 가중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송영무 후보자라든가 청와대 쪽에서는 이걸 면밀하게 좀 보고 인사청문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결정 짓는 것이 정부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저 얘기한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거는 원래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까? 고문료라는 게요. 로펌에서 고문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고위 공직자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 분야를 한 분들이 이제 고문으로들 모셔와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주고 그거에 대가로 이제 월급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자문료 형식으로 주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일까요? 했을 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제 국회의원들한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자문료면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물어보면은 월 500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월 1000 정도면은 자문료로서는 맥시멈으로 많이 받는 거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로비의 대가, 흔히들 말하는 속칭 표현으로 해서
찍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을 가져오는 거, 전화 한 통으로 전관 예우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받는 이런 거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송 후보자 얘기는 자 일반 국민들은 뭐 이걸 월급 개념으로 보면은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자문료, 전관 변호사들 이렇게 로펌에서 월 5천, 월 1억 이런 거에 비하면은 월 3천은 많은 게 아니고 그쪽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일반 서민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월 3천 세계로 돌아가시라고요. 그 세계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왜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청문회로 와서서 이 곤욕을 치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인선 발표할 때 청와대 브리핑 내용 여러분께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 출신으로 국방 전략과 안보 전문성 겸비했다.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높게 평가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강한 국방,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청와대는 이렇게 인선을 발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김 교수님 지금 이 청와대 소개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어떻게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상충되죠. 왜냐하면 국방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군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서민들의 자식들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개혁과 국방의 그동안 많은 문제, 방산비리 또 국내에서 사실 의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개혁하고 해결해야 될 국방장관의 책임자로서 사실은 그런 서민들의 눈높이,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또 젊은 청년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헌신하는 그 장에 가서 만약에 이런 고액의 세계, 뭐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펌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고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뭐 1년에 뭐 수십억 원의 그런 뭐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방장관은 그런 군 개혁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눈높이 또 청와대 발표와는 사실은 상당히 상충되는 바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 청문회를 가더라도 또 야당과 여야 청문위원들의 아마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뭐 그것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청문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제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이 제기되면서 뭐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상당히 처음에 인선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합의 7개입니다. 7개요? 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의혹이 지금 7개인데 그중에 새로 나온 것만 좀 정립을 해드리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북 안동 땅의 용도에 불법 시설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고 이 땅에 대한 재산 신고 상황을 또 좀 누락을 좀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과 사회이사 겸직에 이어서 이런 재산 신고 누락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음주운전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좀 다르고 있죠. 왜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대 이 학생들 제적 사태를 할 때 제적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통음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서 됐다 그랬는데 같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해명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학생들을 위로해서 먹은 술 때문에 음주 단속이 된 거니 좀 봐주십시오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같이 술을 먹어서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해명조차도 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뭐 논문 표절. 여기에 재미있는 게 김병준 참여정부 당시에 교육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실제로 직무활동 시작했다고 불과 얼마 만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병준 교육부 총리 당시에 논문 표절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가장 앞장서서
안 된다. 논문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총리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김상곤 지금 후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이번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참, 말이라는 것이 이게 화살을, 시위를 떠나는 화살처럼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김병준 교수가 김상곤 당시 교수노동자 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었죠. 있을 때 당시에 논문 표절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다 해서 맹공을 펴보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단초가 됐기 때문에 김병준 교수가 당시에 부총리에서 낙마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수가 완전히 바뀌게 된 셈이죠.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만 일단 김병준 교수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을 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자체적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으로든 어떤 형태든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여론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뿐만 아니고 이게 논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념적 평양성, 특히 사회부총리라는 그 직책 자체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측면으로 봤을 때 이념적으로 좀 편입이 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람이 부총리로서 적합한가 이런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요. 일단 야당은 뭐 당연히 세 사람 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청와대 말고요. 뭐 청와대가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여당 안에서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후보자가 있다면 어떤 후보자가 대상이 될까요? 글쎄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의혹들과 또 앞으로 해내야 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에 있어서 도덕성과 또 직무의 그런 능력을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도덕성 측면에서 지금 문제의 지목을 받고 있는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가장 지금 타겟이 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교육을 담당한다면 그런 학자적 양심 그리고 논문의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논문 상황을 놓고 다 분석을 해볼 텐데요. 거기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표절로 학계의 공인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마의 가능성들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역시 야당 역시 새 후보자를 모두 다 낙마시키겠다. 지난번에도 뭐 모든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새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당 내에서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송영무 후보자가 지금 제기된 의혹들 이런 의혹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청와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송영무 후보자의 의혹 제기도 실질적으로 자기 검증서만 제대로 체크한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에 대한 의혹들이 예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불거졌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내정을 했다는 그 자체는 임명 강행에 그 방점을 두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색될 그런 정치 국면이 더욱더 경색된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통보 왔을 때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과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목요일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금요일에 조대욱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식 지금까지 전해드렸는데 원래 시간표대로라고 한다면 바른정당의 대표 선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저희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간 곳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있었으면 아마 직접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대신 간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elcoming me on this Sunday morning. It's a very special day, and I'm certainly very honored and happy to make this visit as we mark the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war, which was also on a Sunday. That we can together overcome it. With our ironclad, rock-solid alliance, and combined defense posture, we can achieve our common goal. As we like to say here, it's Kachi Kapshida is the motto of all of the U.S. ROK forc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예, 같이 갑시다. 이거 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해서 그 일종의 유행어가 됐던 말인데 주한미군 전체의 좌우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그렇네요. 67년 전 그날도 일요일이었고 올해도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이죠. 예. 그다음에 외교장관이 미 이사단 저렇게 간 것도 처음이죠. 국방부 장관이 있었으면 이제 당연히 갔겠죠. 외교장관이 갈 자리는 아닌 거예요. 자, 웃으면서 얘기하고 강경화 장관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제 출발 날짜가 내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오늘쯤이면 강경화 장관 미국으로 좀 떠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도 지금 닷새 만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떠나야 될 지금 미국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미 8군과 2사단이라도 지금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다 지금 저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좀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현 상황 내에서는 주요했던 그런 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두 발언, 인사말, 영어로 직접 하는 모습 보셨는데 뭐 장소가 또 주한미군 2사단이다 보니까 영어로 한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통역도 배제했죠.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상으로서 상당히 뭐 적절한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의 입장은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절박한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한미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외교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불식시켜줘야 될 그 중차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를 통해서 결국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한 번 더 지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미국 쪽에서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사드 협상에 대한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취임사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의심을 받고 있고 또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이나 중국, 소위 말해서 4강 외교에 경험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좀 더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 2사단 방문한 것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주한미 2사단 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맞아서 뭐 기념행사를 열려고 했다가 그 효순 미선양 사건이 그 추모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꼭 열어야 되느냐 그래서 행사가 사실상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국 안에서 혹시 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여론들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 2사단 참석한 것은 그런 여론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